한국 현대사 부록을 시작하겠습니다. 한국 정부는 역사적으로 보면 군사 정부 전과 후로 그 성향이 달라지죠. 군사 정부까지는 뭔가요? 근대 국가 수립 정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군사 정부 이후 정부는 뭐가 될까요? 근대 국가 수립 정부가 아니겠죠.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군사 정부까지는 군대 국가 수립 정부가 될 수가 있었냐?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근대 국가 수립을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국가 수립 때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절대 다수의 한국인들은 근대 국가 수립 세력이었다는 거예요. 그 근거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살펴보았죠. 그래요. 이제 근대 국가 수립 정부로 살펴봐야 되겠죠. 최초의 근대 국가 수립 정부는 뭔가 어느 정부인가요? 이승만 정부? 근대 국가 수립했으니까 한국이라는 그게 이제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 현대사에서 근대 국가 수립 정부는 어디에서 시작한다고 보는 것이 맞을까? 1883년 갑신정변 인사들이 혁명을 통해 근대 국가를 수립하려 했으나 실패했다. 실패했죠. 1894년에 일본의 도움으로 집권한 뒤 근대 국가를 수립하려 했으나 왕실의 저항으로 실패했다. 갑신정변 인사들을 얘기한 거죠. 물론 전혀 성과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갑오개혁 때 조선에서 형식적으로나마 신분제도가 폐지되었다. 수천 년간 유지된 신분제도 폐지를 형식적으로나마 폐지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통상 높은 신분을 지닌 이들은 정하고 그 과정에서 적게는 수십만 명, 많게는 100만 명 이상이 사망한다. 그렇죠. 신분제도 폐지가 그냥 발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폐지할 때는 신분제도 폐지를 반대하는 이들이 있겠죠. 통상 신분이 높은 이들이죠. 보통 귀족들이죠. 가만히 있냐는 거예요. 전쟁이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보통 신분제도 폐지할 때 수십만 명에서 100만 명이 사망한다는 거예요. 한국엔 그런 일이 없었죠. 왜 없었나요? 하지만 당시 조선에서는 신분 높은 이들이 저항하지 않았다. 일본군의 지원을 받는 갑신정변 인사들이 죽을까봐 무서웠기 때문이다. 보통 신분이 높은 이들은 권력을 쥐고 있고 군사를 동원할 수 있는데 다시 이제 문벌 양반도 동원할 수는 있었겠죠. 근데 뭐 너무 그래요. 격차가 크니까 무력의 전쟁을 안 일으킨 거죠. 죽을까봐. 만일 당시 신분제도 폐지를 반대하는 당시 한국의 귀족 세력이 문벌 양반들이 저항했다면 갑신정변 인사들은 일본군을 동원하여 다 죽였을 것이다. 그랬겠죠. 공식적으로 신분제도 폐지는 1894년에 실시되었지만 공식적으로 신분제도를 폐지한다고 하여 실질적으로 신분제도가 폐지된 것은 아니다. 농토나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이상 노예는 주인의 얼매인 여전히 노예일 따릅니다. 노예가 주인을 떠나지 못하는 이상 어제와 오늘은 다르지 않다는 말이다. 어제 매질하던 주인이 신분제도가 폐지되었다고 하여 매질을 하지 않겠는가. 그렇죠. 공식적으로 폐지하는 1894년에 폐지했는데 주인을 떠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인을 떠날 수 있어야 이제 실질적으로 신분제도가 폐지된다는 거죠. 떠날 수 있으려면 주인을 떠났을 때 직업을 구할 수 있어야 되겠죠. 먹고 살 길이 없다. 주인을 못 떠나는 거죠. 그래요. 근대화를 겪는다는 말은 산업화된 도시생활을 경험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근대화가 뭐냐? 근대화를 겪는다는 건 뭘까? 도시생활을 해야
겪는 것일까? 그러면 한국에 사는 농민들은 근대화를 겪지 않은 것일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대 국가에서도 농사를 짓는 이들이 있지만 이들이 고대 국가를 경험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한국에서도 농민이 있죠. 그 사람들은 지금 고대 국가에서 사냐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즉 근대화를 겪는다는 말은 신분제도가 폐지된 사회를 겪는 것이며 사유재산이 보장되며 관리들이 수탈이 금지된 사회를 겪는 것이다. 또한 직업을 선택하는 경험을 겪는 것을 가리킨다. 도대체 근대 국가에서는 뭐냐는 거예요. 뭘 겪으면 근대화를 겪은 거 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근대화를 겪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신분제도가 폐지된 곳에서 직업 선택을 할 수 있고 쉽게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고 그래요. 뭐 계약을 통해서 뭐 일을 한다 그런 걸 겪었다. 그러면 근대화를 겪은 거라는 거예요. 이러한 일을 겪기 위해서는 여러 조건들이 제도화되어야 하고 최종적으로 민간 기업을 육성하면서 무역을 확대해야 한다. 그렇죠. 민간 기업이 육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시장에서 필요한 걸 구매하고 뭐 이런 것들이 근대화를 겪는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당시 왕실이 수장 고종은 근대화 이념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보장하며 민간 기업을 육성하지 않았다. 왕실이 전기나 철도가 필요하여 현대식 사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이 근대화가 아니라는 말이다. 왕실이 직접 산업을 육성하는 일은 공산주의 국가가 직접 산업을 육성하는 일과 똑같다. 한국인들이 보면 뭔가요? 한국 역사를 알 줄 알 때 고종을 개혁군주처럼 만들려고 하죠. 한국도 고종에게 시간을 줬으면 일본처럼 메이지 유신을 할 수 있었는데 근데 식민지를 만드는 바람에 할 수 있었는데 못하게 됐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난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려 했느냐 그것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민간 기업을 육성하면서 어떻게 되나요? 국가가 부유해지고 근대화가 되는 거죠. 근데 민간 기업이 그냥 육성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번에 표를 보여줬죠. 민간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를 해야 되죠. 신분제도를 폐지해야 되죠. 공식적으로 폐지했다지만 또 여러 가지 필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계약으로 거래하게 해야 되고 주인과 노비가 있지만 그냥 계약서 쓰게 해야 되고 그런 작업도 필요하고 또 뭔가요? 사유재산이 보장돼야 된다는 거예요. 민간 기업이 육성되기 위해서는 사유재산 보장 제도가 없었다는 거예요. 수립을 안 했다는 거예요. 고종은 신분제도 폐지하고 사유재산 보장돼야 되고 기본적인 것들이죠. 두 번째는 세 번째는 뭔가요? 민간 기업을 설립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민간 기업을 육성하는 거라 했잖아요. 고종은 민간 기업 설립을 허용 안 했다는 거예요. 문제는 왕실이 저 외국 나가 보니까 전기가 필요하네. 전기회사 만들어야 되겠어. 철도회사 만들어야 되겠어. 그래서 회사를 설립했어요. 그게 근대화가 아니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가신정변 인사가 집권하면서 신분제도 공식적으로 폐지했지만 그것으로 끝이라는 거예요. 근대화를 시도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대화가 뭔지를 모르는 거죠. 고종. 보겠습니다. 판단 기준을 봤죠. 판단 기준에 따라서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한국인들이 근대화를 최초로 겪은 시기는 1905년에서 1945년 일본 통치 기간이다.
1905년 통감부 초대 통감 이토 히로부미는 화폐 정리 사업을 통해 화폐 단위를 표준화하고 금융망을 정비함으로써 시장을 현대화했다. 화폐 단위 표준화만 해야지 거래하기가 용이해지겠죠. 시장이 발전하겠죠. 시장 육성, 시장 육성에 해당하는 거죠. 이런 작업들은. 또한 이토 히로부미는 1907년 재판구성법을 제정하여 사법과 행정을 분리하고 관리들의 민간인 재산 침탈을 금지했다. 그래요. 수천 년간 이어져온 관리들의 재산 침탈을 한국 역사상 최초로 금지한 이는 이토 히로부미이다. 이토 히로부미는 우파 좌파 판단 기준 4, 5, 7에 따라 한국의 근대국가 수립에 큰 기여를 하였다. 시장 육성했죠. 관리들의 수탈을 금지했다. 이건 뭔가요? 사유재산을 보장하겠다 이런 거예요. 그전에는 어떻나요? 관리들이 막 사유재산을 침해했죠. 인권 유린도 하고. 그걸 금지시킨 최초의 인물이 누구냐? 이토 히로부미라는 거예요. 자유재산 침해를 막는다는 건 또 어떤 의미가 있냐? 자유재산을 침해한다는 건 정부가 우위에 있음을 인정하는 거죠. 사유재산 침탈을 금지한다 이 말은 정부를 우위에 두지 않겠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요. 한국 역사상 최초로 관리들이 수탈을 금지한 게 이토 히로부미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1912년 조선 총독부 데라우치 마사타케는 조선 민사령을 시행했다. 혈령과 지연이 아닌 사적 자치의 원칙과 계약이 사회 운영의 기본 원리임을 명문화했다. 민사법, 민법이 있죠. 그걸 얘기하는 거죠. 신분제도를 부정하고 계약을 통해서 거래해 이거죠. 강제로 일시키고 그러지 마. 그런 법을 최초로 명문화했다는 거예요. 주인과 로비 관계를 정리하고 사용자와 근로자라는 계약 관계를 정착시켰다. 그래요. 신분제도가 없는 곳에서는 무엇을 통해서 서로 일을 하나요? 계약을 통해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소득이 필요한 사람과 근로자를 써야 되는 사람이 서로 계약을 맺는 거죠. 신분제도가 있는 곳에서는 그렇지 않죠. 신분이 높은 사람이 신분이 낮은 사람을 강제로 일시키는 거죠. 그래요.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계약을 통해서 이제 뭐 일을 하건 뭐 해. 그게 언제 생겼다는 건가요? 조선왕실 고종이 시행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다 근대화 작업인 거죠. 근대국가 수립을 하기 위한 필수 조건들인 거죠. 조선 총독부 데라우치가 했다는 거예요. 고종이 한 게 뭐 있냐는 거예요. 이런 걸 다 했어야지 개혁군주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1912년 토지조사령과 조선부동산 등기령은 국가나 문벌 양반이 개인의 재산을 함부로 침탈할 수 없도록 배타적 소유권을 확립했다. 그렇죠. 소유권을 또 확립했다는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 토지조사업에서 문서를 발급했다는 거죠. 자기 땅이 되는 거죠. 이제 그전에는 그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등기부 등본이라는 장부를 통해 사유재산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시작하면서 재산 형성을 장려하고 재산을 이용하여 민간기업을 설립할 수 있게 되었다. 공식적으로 이제 등기부 등본을 발급을 하는 거죠. 현 시대에도 하죠. 누가 언제부터 했냐는 거예요. 조선 총독부가 실시했다는 거예요. 자기 재산이 확실히 보장되는 거죠. 토지조사 사업을 통해 한국인들이 토지를 수탈했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는데 이건 거짓된 역사이다. 거짓된 역사, 한국 역사에서 그렇게 가르치죠. 토지조사 사업을 통해서 한국인들이 토지를 약탈했다.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 시대 80%에 이르는 대다수 한국인들은 토지가 없는 소정농이었다. 토지를 잃은 이들은 20% 한국인들에 해당되는데
토지를 잃은 이들이 있을 수 있으나 사례가 거의 없다. 집행 과정에서 토지를 잃은 이들이 있을 수 있죠. 행정착오 뭐 이런 걸로. 근데 거의 없다는 거예요. 일본 패망 이후에 특별히 토지를 잃었는데 되찾았다 이런 사례가 없잖아요. 다 억울하면 다 돌려달라 하겠죠. 지금도 그렇게 하면 되죠. 그런 건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더 결정적인 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930년대 조선 총독부는 100만 명 이상의 한국인들을 만주로 이주시켰는데 이때 한국인은 막대한 토지를 제공받았고 제국의 하수인이 되었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있는 거예요. 토지 조사 사업을 하다 보면 토지를 잃은 이들이 있을 수 있죠. 있을 수는 있어요. 있을 수는 있는데 행정착오로 인해서 사례는 거의 없지만 하여튼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한국인들은 토지를 잃었다, 수탈당했다 그렇게 얘기할 입장이 못 된다는 거예요. 만주국을 세웠죠, 일본이. 만주를 통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인구가 4천만이 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통치했을 것 같냐는 거예요. 한국인들로 통치했다는 거예요. 한국인들을 보내서 통치를 시켰는데, 그래요. 자기 편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한국인들에게 광대한 토지를 제공했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인들이 토지를 수탈당했어요. 광대한 토지를 받았는데, 한국인들은 만주국 내에서 일본인 다음가는 2등 시민으로서 중국인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주국 인구는 약 4천만 명이었는데 일본이 100만 명 정도 되었고 한국인이 150만 명 정도 되었다. 그 250만 명이 4천만을 다스렸다는 거예요. 만주국. 일본인과 한국인 250만 명이 힘을 합쳐 4천만 명을 다스렸다는 말이다. 중국인들, 만주국에는 중국인도 있고 여러 종족이 살죠. 만주족도 살고 이런 종족이 살았어요. 그 종족들이 한국인들을 뭐라고 불렀냐? 제국의 하수인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일본이 패망했을 때 중국인들이 독립하기 위해서 일본인과 한국인을 죽이겠죠. 그때 한국인 8천 명 죽었다는 거예요. 일본인과 한국인은 동급으로 취급했다는 거예요. 일본인과 한국인 250만 명이 힘을 합쳐 4천만 명을 다스렸단 말이다. 일본인 입장에서 한국인은 제국의 파트너였던 것이다. 사실이라는 거예요. 하여간 광대한 토지를 제공받고 온갖 수혜를 누린 이들이 수탈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기다. 그래요. 데라우치 마사타케는 우파자파 기준 3, 4, 7에 따라 한국의 근대국가 수립에 큰 기여를 하였다. 그래요. 계약을 통해서 거래하게 한다. 신문제도를 이제 금지하는 거죠. 사유재산을 보장한다. 이런 게 이제 근대국가 수립할 때 기본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했냐? 조선 왕실이 했냐? 그런 적 없다는 거예요. 조선 총독부가 했다는 거예요. 관리들이 수탈 금지. 이토 히로부미가 했다는 거예요. 이런 걸 하면 어떨까요? 절대 다수의 민간인들은 더 살기 좋아지나요? 살기 나빠지나요? 살기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요. 왜 일본 패망 이후 근대국가 수립 세력이 유독 한국인들의 사이에 많았을까? 근대화를 겪었으니까 안다는 거예요. 조선왕실로 안 돌아가려고 한 거죠.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관리가 수탈하는 국가에서 사는 게 좋겠어요? 수탈이 없는 국가에서 사는 게 좋겠어요? (1920년) 회사령을 철폐함으로써 민간기업을 누구나 육성할 수 있게 되었다.
얘기했잖아요. 핵심은 민간기업을 육성하는 거라고. 누가 민간기업을 육성할 수 있게 했냐는 거예요. 수천 년간 정부 허가 없이는 설립할 수 없는 민간기업을 1920년부터 누구나 설립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 전까지는 민간기업 육성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허용하면서 민간기업을 누구나 육성할 수 있게 하는 게 근대국가 수립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고종이 언제 민간기업을 누구나 육성할 수 있게 했냐는 거예요. 그런 적 없었다는 거예요. 왕실이 독점하면서 그래요. 기업을 하려고 한 적은 있어도 야 누구나 그냥 민간기업 육성해. 그것을 허용한 사람은 조선 총독부라는 거예요. 1920년부터. 그 전에 이제 민간기업 육성할 수 있게 여러 가지 작업들을 했죠. 사유재산을 보장하고 관리들의 수탈을 금지시키고 안타깝게도 기업 설립의 자유를 최초로 허용한 이는 한국인이 아닌 조선 총독부 총독 사이토 마코토였다. 정확하게 알아. 자기 나라 역사를 좀 알아라는 거예요. 그래요. 3.1운동이 언제 일어났니? 그런 게 중요한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역사란 건 뭐냐? 뭐 누가 했냐 그런 걸 떠나서 이 수천 년간 관리들이 수탈이 있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관리들이 수탈이 없어지면서 근대국가 수립이 됐다는 거예요. 관리들이 수탈은 누가 금지시켰지?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수천 년간 수탈이 있었는데 밀란이 일어나고 이랬는데 누가 없앴냐는 거예요. 그런 게 중요한 역사라는 거예요. 한국에는 한반도에서는 사유재산이 보장이 안 되는데 언제부터 보장됐지? 누가 사유재산 보장하라고 한 거지? 대라우치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유재산을 보장해. 관리들이 수탈 금지해. 그런 게 중요한 역사라는 거예요. 민간기업 근대국가에서 이제 핵심 뭔가요? 민간기업을 육성하는 거죠. 민간기업은 누구나 설립할 수 있어. 누가 했냐는 거예요. 그거 사람들이 아냐는 거예요. 그 사이토 마코토가 했다는 거예요. 사이토 마코토는 우파 좌파 판단 기준 1, 5에 따라 한국의 근대국가 수립에 큰 기여를 하였다. 이런 민간기업 육성이고 5는 뭔가요? 사이토 마코토 1, 2, 3, 4, 5 시장 육성 및 개척. 그래요. 또한 사이토 마코토는 관세령 개정을 통해 일본과 조선 사이 관세를 철폐하거나 무역을 확대시킨다 이 말이죠. 시장 육성 및 무역 확대를 본격화했다. 이를 통해 조선의 생산품이 일본 및 세계 시장으로 뻗어나가는 통로를 구축했으며 외부 자본이 조선 내 산업에 투자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투자 유치의 기틀을 마련했다. 투자 유치의 기틀을 마련했고 실제로 투자 유치가 많이 됐다는 거예요. 사이토 마코토는 좌파 판단 기준 1, 5에 따라 한국의 근대국가 수립에 큰 기여를 하였다. 조선 총독부는 신산업 육성에도 힘썼는데 특히 한국 내 공업을 고도화하려 했다. 신산업 육성에도 힘을 썼다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한국 신산업 육성은 누가 제출했나요? 박정희다 이러면 틀린 거라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조선 총독부는 1930년대부터 한반도를 단순한 농업기지에서 탈피시켜 중화공업 중심의 신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했다. 특히 1927년 설립된 흥남비료공장은 당시 아시아 최대 규모의 화학비료 생산시설로서
농업국가였던 조선이 화학공업이라는 고도의 산업 단계로 진입하는 상징적 지표가 되었다. 아시아 최대 규모의 화학비료 공장이 어디에 있었냐? 한반도에 설립이 됐다는 거예요. 북한 쪽에 있어서 그렇지. 한국이 산업이 낙후된 국가였고 박정희가 최초로 일으켰다가 틀린 얘기라는 거예요. 사실은 산업이 굉장히 발전한 국가였다는 거예요. 조선 총독부는 1930년대 병창기지화 정책의 일환으로 한반도 북부 지역에 거대한 중화공업 담시지를 조성하였으며 그 정점이 바로 1930년대 후반 설립된 청진제철소이다. 일본의 제철이 거대 자본과 최첨단 기술이 투입된 청진제철소는 당시 아시아에서 손꼽히는 대규모 일반 제철 시설로 단순한 선철 생산을 넘어 특수화 생산까지 가능했던 신산업 육성의 핵심 기지였다. 한국이 언제 제철소가 처음 설립되었냐? 한반도에 1972년인가? 포항제철입니다. 틀린 얘기라는 거예요. 아시아 최대 규모의 제철소가 1930년대 후반에 이미 설립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다 북한 지역에 있어서 그렇지. 원래 식민지에는 설립을 안 하죠. 사람을 크게 발전시키지는 않죠. 다 뺏길 수 있으니까. 근데 그 조선 총독부는 한반도 사람을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제 그런 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30년대 후반부터 30년대 중반 이후부터 어마어마한 투자가 일어나는 거죠. 첨단 산업 국가였다는 거예요. 일본 패망할 때쯤 되면 한국은 잘 살았다는 거예요. 또한 총독부는 에너지 인프라를 신산업의 혈맥으로 인식하고 1941년 당시 세계 3대 수력발전소 중 하나였던 수풍발전소를 완공하였다. 여기서 생산된 막대한 전력은 한경도와 황해도의 거대 산업 클러스터에 공급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아시아 최대 규모를 자랑하던 경인포 제철소와 정신제철소가 가동되었다. 세계에서 제일 1, 2등을 다툴 수 있는 발전소도 북한에 있었다는 거예요. 첨단 산업 국가였다는 거예요, 한국은. 그래요. 이처럼 조선 총독부는 농업만을 중시한 정부가 아니었다. 즉 조선 총독부는 다양한 산업을 발전시키려 했으며 특히 신산업 육성에 총력을 기울였다. 또 연계된 산업들이 굉장히 많겠죠. 제철소가 있으면 철 가지고 제조하는 공장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이것저것. 산업이 엄청나게 발전한 국가였다는 거예요. 그래요. 식민지식이 조선 총독부는 판단 기준 1.6에 따라 한국의 근대국가 수립에 큰 기여를 하였다. 1.6은 뭔가요? 신산업 육성, 산업 간 평등 주시, 농만 발전시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업을 첨단 산업 국가로 만들었죠. 그 얘기했잖아요. 뭐 회사를 설립한다 해서 그게 근대화가 아니다. 민간 기업을 육성해야 되고 민간 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어떤 제도를 수립해야 된다. 누가 다 했나요? 조선 총독부가 다 했잖아요. 저번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근대국가 수립을 원했다.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한국인들은 근대국가와 근대국가의 이로움을 알았다는 거예요. 관리들의 수탈이 없는 국가를 겪었다는 거예요. 조선 총독부를 통해서.
그래요. 또 일자리가 막 공급되겠죠. 그러면 이제 주인을 떠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신분제도 폐지가 돼도 일자리를 못 구하면 주인을 못 떠나잖아요. 일자리가 많이 생겼겠죠. 산업이 발전하면서. 신분제도가 어느 정도 폐지된 국가도 겪었다는 거예요. 조, 일본이 패망했을 때 조선을 원할까요? 아니면 군대 국가를 원할까요? 조선시대 때는 사유재산도 보장 안 되고 관리들이 수탈도 있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처음부터 이제 박정희가 이제 절대 빈곤을 탈출시켰죠. 물론 지금 현 시대 한국인처럼 잘 살지는 않았겠지만 한국인들이 아시아에서 못 사는 종족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식민지 시기에. 만주에서 많은 이들이 토지를 제공받았죠. 만주국을 다스리기 위해서 토지를 제공했죠. 일본인들이. 일본 정부가 잘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해방 후 왜 그렇게 못 살게 됐냐? 산업시설을 이용해야 되는데 중요 산업시설이 다 북쪽에 있었죠. 두 번째, 그래도 남한에 산업시설이 있었다는 거예요. 북한의 절반 정도 수준의 산업시설의 가동이 대부분 중단이 됐다는 거예요. 살린 게 한 뭐 절반 정도 살렸으려나 살리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절반도 못 살렸을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일본이 패망했을 때 일본인들을 다 추방했다는 거예요. 일본인들은 남고 싶어 했죠. 한국에 오래 살았으니까. 추방하면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한국인들은 대부분 이제 공장을 돌아가는데 고급 기술을 누가 보유했겠냐는 거예요. 일본인이 보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한국인은 고급 기술을 안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기술자들이 다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공장이 돌아가냐는 거예요. 기술자만 필요한 게 아니라 공장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본토와 교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본토는 뭐 모든 걸 다 생산할 수 있지만 한국에서 생산할 수 없는 게 많았다는 거예요. 기계 같은 거, 자재 같은 거. 일본인과 추방하고 교류를 끊었죠. 어떻게 됐을까요? 산업시설이 가동이 한 절반 이상이 중단이 됐겠죠. 한 3분의 2는 중단된 것으로 알려져 있죠. 산업시설이 다 멈춰버렸다는 거예요. 못 살게 됐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전쟁까지 터졌죠. 그래요. 잘 살다가 못 살게 됐다는 거예요. 일본 패망 이후에. 못 살게 되고 순식간에 농업국가가 돼버렸는데, 완전히 농업국가가 돼버렸는데, 거기에다가 일본인들이 이제 점령지를 통치하기 위해서 한국인들을 외국에 많이 내보냈죠. 다 귀국할 거 아니에요. 농사 지을 거밖에 없잖아요. 사람들이 몰려들지. 그래서 잘 살던 이들이 거지가 돼버린 거라는 거예요. 식민지 시기부터 거지였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첨단 산업이 발전한 국가였는데 왜 거지겠어요? 그래요. 설에 보았듯이 근대국가 수립에 필요한 핵심이 되는 제도는 조선 총독부에 의해 수립되었고 각종 산업 및 민간기업 육성 정책이 시행되었다. 실제로 다 있었던 거라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조선 총독부 정책은 어디에서 기인했으며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보통 그 식민지의 첨단 산업을 발전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첨단 산업이 뭘 발전시켰잖아요.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통해 근대국가 수립에 성공했다. 즉 한국판 메이지 유신을 조선 총독부가 시행했던 것이며
식민지 조선에 살았던 대다수 국민들은 근대화를 겪고 근대국가와 근대국가의 이로움을 이미 알고 있었다. 1945년 절대다수 한국인들이 근대국가 수립 세력 인사했던 원인은 여기에 있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박정희 산업정책 역시 한국판 메이지 유신의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래요. 뭐 감춰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를 잘 모르면 그렇지만 이 한국판 메이지 유신을 그 식민지 조선인들을 겪었다는 거예요. 그 박정희도 그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박정희가 뭘 했나요? 헌법 개정할 때 이 헌법은 유신헌법이다. 유신헌법에서 그 유신은 메이지 유신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한국판 메이지 유신 하겠다. 이 말인 거예요. 학생들이나 한일 수교 반대했지. 그 반대한 이가 한 10% 정도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대부분은 다 그 한일 수교 한다 혹은 반대하지 않는다 이렇게 절대다수 국민들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식민지 시기에 잘 살았으니까 수교를 해야 된다 생각한 거죠. 수교를 끊으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가난해졌다는 거예요. 아, 수교해야 돼. 박정희가 괜히 수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친일파니까 일본에 복종해야 된다 생각하고 수교하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 식민지에 살던 한국인들은 다 알았다는 거예요. 한국에 제철소가 있고 1970년에 포항제철소가 설립되었지만 이미 그 한국판 메이지 유신을 겪으면서 한국은 한때 첨단 산업이 발전한 국가였다는 거예요. 박정희가 한 거는 다시 한번 해보자 이거였지 최초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옛날처럼 산업화해서 조선 총독부가 했던 것처럼 산업화해서 예전처럼 잘 살아보자. 사실은 그거였다는 거예요. 일본이 한국에 실시한 정책은 통상 알려진 식민지 정책과 크게 구별된다. 통상 알려진 식민지는 본국에 종속된 시장에 불과하다. 하지만 조선총독부는 산업을 발전시키고 민간기업을 육성하려 했다. 나아가 신사참배 창씨개명 등을 통해 한국인을 일본인으로 만들려 했다. 도대체 일본의 목적은 뭐였지? 산업을 왜 이렇게 발전시키려 했지? 한반도를? 왜 신사참배 창씨개명 등을 하려 했지? 신사참배와 창씨개명은 원래 일본인들만 하는 거라는 거예요. 1000개의 종족을 다스렸죠. 일본인이 제국이 되면서 아무 종족에게나 신사참배 창씨개명을 시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즉 일본이 한반도에 실시한 정책은 식민지 정책이 아니라 통합정책이었다는 거예요. 즉 한반도와 본토를 통합하고 종족과 종족을 통합하려는 정책이었으니 사실상 식민지 정책이 아니다. 겉으로는 식민지 정책이라 하더라도 사실은 어느 정도 이제 본토가 피해를 입으면 안 되니까 분리시켜놨지만 계속 산업을 발전시켰다는 거예요. 소득도 계속 커지겠죠. 국가도 발전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뭐 일본어 사용해라, 뭐 신사참배해라, 장치개명해라 이런 거 왜 하냐는 거예요. 산업을 발전시키고 국가를 완전히 통합하려고 했다. 그래서 산업을 확 발전시키고 그래요. 이런 정책을 실시했다. 그렇게 보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래요. 이번 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